그날 그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부산 가세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하듯 아주 예의 바르게. 2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붙잡았고 어린 딸은 그의 바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요, 아빠.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 게이트 앞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다. 민재는 발권 카운터 직원이 건넨 탑승권을 받아들며 잠시 멈췄다. 부산. 22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올리는 도시였다. 그는 인천공항행 리무진 티켓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국내선 게이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탑승 대기 구역은 금요일 오후 인파로 북적였다. 출장을 마친 직장인들, 주말을 떠나는 연인들. 민재는 그 사이를 걸으며 22년 전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잡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3살배기 딸이 작은 손으로 바지를 잡아당기며 아빠 어디가? 하고 물었던 그 순간이었다. 창가 좌석을 찾아 앉은 민재는 안전벨트를 매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51살. 미국에서 물류 IT 솔루션 회사를 일으켜 세웠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은 언제나 같았다. 활주로 위로 다른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해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철저히 혼자였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숨을 헐떡이며 통로를 뛰어온 젊은 여성이 민재의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짙은 올리브색 재킷에 청바지, 바퀴 달린 서류 캐리어를 선반에 밀어넣으며 안전벨트를 허둥지둥 채웠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오른손 손목 안쪽을 무의식적으로 한번 긁었다. 민재의 시선이 그 손목에서 멈췄다. 그 버릇이었다. 긴장하거나 급할 때 오른쪽 손목 안쪽을 긁는 그 습관. 3살배기 유진이 낯선 곳에 가면 꼭 하던 버릇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활주로 위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우연이야.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이륙이 완료되자 기내가 조용해졌다. 여성이 캐리어에서 태블릿을 꺼내 선적 서류를 펼쳤다. 왼손으로 턱을 개고 화면을 훑는 자세가 눈에 들어왔다. 집중할 때 눈 사이를 살짝 찌푸리는 표정. 민재는 무릎 위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닮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민재는 창밖 구름에 시선을 고정하려 했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옆자리로 돌아왔다. 여성이 서류를 넘기며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여백에 짧은 메모를 적었다. 글씨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수연의 글씨체와 같은 기울기였다. 민재는 미간을 짚었다. 손목 버릇, 턱 괴는 자세, 글씨 기울기. 3가지가 겹치는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22년이었다. 부산에 사는 25살짜리 여성이 자신의 딸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민재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망상하지 마. 구름 위를 날고 있을 무렵 여성의 태블릿 화면에 메일 알림이 떴다. 잠깐 스치는 발신자 표시. 민재는 그 글자를 온전히 읽지 못했다. 한유 2글자만 보였다. 여성이 화면을 가로로 돌리며 첨부 파일을 열었다. 부산 소재 식품 수출 업체의 통관 서류였다. 민재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부산.
식품 수출, 25살. 그 손목 버릇. 하지만 이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틀렸을 때보다 맞았을 때가 더 무서웠다. 그는 물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기내 조명이 낮아지며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밀고 왔다. 잠시 후 여성의 전화가 진동으로 울렸다. 기내 모드를 끄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짧게 문자를 확인하고 태블릿을 닫았다.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어딘가 낯이 익었다. 착륙 준비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성이 선반에서 캐리어를 내리다가 손에 들고 있던 명함 지갑을 떨어뜨렸다. 명함 여러 장이 통로 바닥으로 흩어졌다. 민재가 가까운 것을 집어 건넸다. 여성이 고맙다며 받아가는 사이 민재의 눈에 글자 하나가 들어왔다. 대표이사 한유진.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나머지 명함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한유진. 22년 전 두고 떠나온 딸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으란 법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해요. 제가 덤벙거려서. 여성이 명함을 다시 챙기며 민재에게도 한 장 내밀었다. 혹시 관련 업계시면 연락 주세요. 식품 수출 쪽이에요. 민재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숨기며 명함을 받았다. 대표이사 한유진. 부산 사상구.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부산 야경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재는 사진 속 3살배기 유진의 얼굴을 상상 속에서 25살로 키워보았다.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름 하나만으로 확신하기에 2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김해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았다. 여성이 올리브색 재킷을 매만지며 캐리어를 끌고 앞쪽 출구로 향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이 탑승교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부산의 저녁 하늘이 22년 전 그날처럼 회색빛이었다. 해운대 호텔 체크인을 마친 민재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받아온 명함을 손에 쥔 채였다. 한유진. 부산 사상구. 식품 수출. 손목 버릇.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이 도시에 남기로 결심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비서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 좀 확인해 줄 게 있어. 부산 사상구 식품 수출 회사 대표야. 1시간 후 정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한유진 대표의 어머니는 오수연 씨가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아버지는 한민재로 되어 있고요. 오수연 씨는 재혼 기록이 없고 현재까지 미혼 상태입니다. 수화기를 쥔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재혼하지 않은 게 확실해?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대표님. 모든 공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재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22년 동안 수연은 재혼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너무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민재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3살배기 유진이 카메라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며 방긋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수연과 자신이 있었다. 사진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2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IMF 한파가 밀려오던 그해 민재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회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민재는 처음으로 가장으로서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3살배기 유진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 바지를 꼭 잡으며 아빠 배고파라고 말하는 딸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연이 남은 쌀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한때 윤기가 흘렀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푸석해져 있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수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가의 피로는 감출 수 없었다. 묽은 죽을 앞에 두고도 민재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목구멍을 막았다. 그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 캘리포니아 물류설비 회사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비자, 스폰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지만 가족 전체를 데려갈 기반은 전혀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민재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아, 내가 먼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바로 데려올게. 길어야 6개월이면 돼.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셋이 함께 가면 안 돼요?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민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빚더미 속으로 가족을 끌고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출국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유진이 작은 손을 흔들며 아빠 빨리 와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꼭 연락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약속된 일자리가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신규 채용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었고 이미 한국의 집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굽어가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유진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공중전화로 수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자리 잡을게. 거짓말을 반복하면서요. 하지만 약속한 6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넘게 막노동과 하청 현장을 전전하며 조금씩 기술을 익혔습니다. 18년 만에 물류 IT 솔루션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그 후에도 매일 밤 민재는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3살 유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유진아,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내가 정말 아빠 자격이 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4년 전에도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수연이 부산 남포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찾아간 그날, 민재는 가게 건너편 골목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간판에는 수연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수연의 모습에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중년 남자가 자연스럽게 카운터 뒤로 들어가 수연과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 수연은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민재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방에서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연이 재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 본 남자는 수연의 새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직원이었을 수도, 그저 지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또 혼자 지레짐작으로 모든 걸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오랜 친구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친구는 흔쾌히 신분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주민등록증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민재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일부러 면도를 하지 않고 안경도 바꿨다.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사상구 공단 지역에 위치한 유진의 회사를 찾아갔다. 창고 건물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지만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면접실로 들어가자 유진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붉은 카디건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그녀는 사장다운 모습이었다. 민재에게는 여전히 3살배기 아이로만 보였다. 박철수 씨, 경력이 따로 없으신데 괜찮으세요? 창고 일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유진의 목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듣자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다.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대표님.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체력은 자신 있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면접실을 나서며 민재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들었다. 22년 만에 딸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첫 출근 날 민재는 창고 전체를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했다. 18년간 물류 현장을 다룬 눈에는 위험 요소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적재렉의 볼트들이 녹슬어 있었고 일부는 헐거워져 있었다. 무거운 팔레트들이 높이 쌓여 있는데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첫날부터 지적할 수는 없었다. 그저 신입 직원일 뿐이었으니까. 팀장이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 수출용 상자를 옮기는 단순 작업부터 시작했다. 묵묵히 일하는 동안 민재의 눈은 계속 창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이 직접 현장으로 내려왔다.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따뜻한 리더십이 느껴졌다. 박철수 씨, 첫날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잘 부탁드려요. 유진이 손을 내밀었고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일도 직접 하는 모양이었다. 악수하는 짧은 순간 민재는 손끝이 저리저리 떨렸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재는 창고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다른 직원들은 나이 많은 신입이 일을 잘한다며 신기해했다. 민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다. 매일 밤 혼자 남아 창고 안전 점검을 했다. 이틀째 되던 날 민재는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렉 쪽 볼트가 헐거워진 게 보이는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박철수 씨, 신입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예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 길로 혼자 야간에 남아볼트를 조였다.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저녁 유진이 커다란 냄비를 들고 창고로 내려왔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돼지국밥이에요. 같이 드시고 힘내세요. 직원들이 환호하며 모여들었고 민재도 그 사이에 섞여 그릇을 받았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22년 전 수연이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IMF 한파 속에서 묽은 죽을 끓이던 그 손으로 만든 맛.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차올랐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박철수 씨 맛있으세요? 유진이 웃으며 물었다. 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다. 저희 엄마가 부산에서 국밥집을 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민재는 대답 대신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다. 위험한 작업이 보일 때마다 민재는 먼저 나섰다. 유진이 막으려 하면 이미 시작한 뒤였다. 어느 날 퇴근 후 유진이 민재를 불러 따로 인사를 했다. 박철수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일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민재는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딸의 감사 인사를 받는다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새벽 야근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유진이 서류 더미 사이에서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지친 모습으로 잠든 딸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조용히 들어가 자신의 점퍼를 벗어 유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들었다. 유진의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캔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어깨에 덮인 점퍼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름 없는 직원으로 남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창고의 안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리한 적재가 계속되었다.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민재는 혼자라도 계속 안전 점검을 하며 딸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토요일 오후 창고는 한산했다. 주말 특근을 나온 직원은 민재를 포함해 서너 명뿐이었다. 민재는 월요일 출고 예정인 물건들을 미리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창고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맞은편에서도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퉁이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오수연이었다. 2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두 사람은 동시에 들고 있던 것들을 떨어뜨렸다. 반찬통들이 와그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였다. 떨리는 입술이 겨우 움직였다. 한민재. 그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오래된 상처가 뒤섞인 것이었다. 민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따라와. 빈 회의실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마자 수연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가 민재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다. 힘은 없었지만 22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22년이야. 2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다.
주먹질도 점점 힘을 잃어갔다. 유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초등학교 때 아빠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도 난 당신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바보같이. 민재는 무릎을 꿇고 수연 앞에 앉았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내밀었다. 3살 유진과 수연,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이 사진 하나만 보면서 버텼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공사장을 전전하면서도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하면서 민재는 미국에서의 삶을 털어놓았다. 일자리가 사라진 것, 막노동을 하며 살았던 것, 7년째에 전화했을 때 이미 연락이 끊겨 있었던 것까지.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은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도 연락했어야지. 어떻게든 찾아왔어야지.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당신은 우릴 버린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유진이는 몰라. 아빠가 살아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그 애한테는 외국에서 실종 후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와서 그 아이 마음 흔들지 마. 당장 여기서 떠나.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알겠어.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떠날게. 수연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혔다. 민재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민재는 겨우 일어나 창고로 돌아왔다. 내일이면 사직서를 내고 떠나야 했다. 하지만 창고를 둘러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다음 주 대량 출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위험한 상태로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다. 민재는 작업 도구를 다시 집어들었다. 떠나더라도 최소한 위험 요소만큼은 정리하고 가야 했다. 밤새 묵묵히 일했다. 흔들리는 적재물을 다시 쌓고 녹슨 볼트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것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새벽 4시가 되자 대부분의 작업이 끝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창고 한 구석에 앉은 민재는 유진의 명함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명함도 딸과의 짧은 시간도 모두 추억이 될 것이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천장 쪽 대들보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건물 구조상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높아서 손을 대지 못했던 곳이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민재는 창고에서 밤을 새운 채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수연의 말대로 오늘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팩스 용지를 꽉 쥐고 있었다. 다들 모여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모이자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 바이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적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물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고가 술렁였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2주는 걸려야 할 작업을 닷새 만에 끝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표님, 그렇게 되면 상단 렉까지 다 써야 하는데. 유진은 이미 각오를 다진 표정이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모두 힘내주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이 사무실로 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깔끔하던 머리를 묶고 안전모를 쓴 모습이 비장해 보였다. 민재는 사직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은 떠날 수 없었다. 적어도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곁에 있어야 했다. 작업이 시작되자 창고는 전쟁터가 되었다.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직원들은 뛰어다니며 상자를 옮겼다. 평소에는 안전상 비워두던 상단까지 팔레트를 올리기 시작했다. 무게 600kg 넘는 팔레트들이 5m 높이까지 쌓여갔다. 민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세 번째 렉의 볼트가 육안으로도 흔들리는 게 보였다. 팀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팀장님, 저쪽 렉 볼트가 위험해 보입니다. 수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박철수 씨,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20년 넘게 멀쩡했던 렉이에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신입 직원의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신 스스로 위험한 구역의 작업을 맡기로 했다.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면서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유진도 매일 새벽까지 현장에 남아 직접 라벨을 붙이고 포장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에는 테이프 자국과 상처가 늘어갔지만 한 번도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민재는 세 번째 렉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위에서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다. 잠시 후 조그만 볼트 하나가 발등 옆에 떨어졌다. 지게차 소음에 묻혀 아무도 보지 못했다. 민재는 볼트를 집어들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렉 상단이 0.5쯤 기울어져 있었다. 그때 유진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다. 박철수 씨, 여기 재고 확인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위쪽 라벨 확인할 테니 아래쪽 수량 세워주세요. 유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순간 민재가 급히 막아섰다. 제가 올라갈게요, 대표님. 괜찮아요. 제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유진은 이미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유진이 세 번째 발판을 밟는 순간 렉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금속끼리 맞닿는 낮은 삐걱 소리가 났다. 민재는 숨을 멈추었다. 위에서 먼지가 얇게 내려왔다. 대표님, 지금 바로 내려오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순간 렉 기둥 하단에서 쇳소리가 짧게 울렸다. 민재의 눈이 기둥 밑동으로 향했다. 용접 부위에 실금이 가 있었다. 그때 이어폰을 낀 젊은 직원이 지게차를 몰며 좁은 통로를 빠르게 지나가려다 렉 기둥을 살짝 스쳤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렉 전체가 흔들렸다. 상단에 쌓인 팔레트들이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600kg짜리 철제 팔레트 3개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였다. 민재의 눈에는 그 장면이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대표님, 민재가 소리치는 순간 첫 번째 팔레트에서 금속 부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볼트와 너트가 빗발처럼 떨어졌다. 두 번째 팔레트가 완전히 기울어졌다. 유진이 사다리 중간에서 얼어붙은 채 위를 올려다보았다. 민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전력 질주. 22년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단 한 번도 지켜주지 못한 딸이 눈앞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것만이 민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유진이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찰나 민재가 공중에서 딸을 낚아채어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어냈다. 비켜요. 유진의 몸이 안전지대로 날아갔다. 바닥에 구른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600kg의 철제 팔레트가 아버지의 몸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쿵!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창고를 뒤흔들었다. 첫 번째 팔레트가 민재의 왼쪽 다리를 강타했다.
뒤이어 두 번째 팔레트가 옆구리를 짓눌렀다. 뚝!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민재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 직원들의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유진이 정신을 차리고 민재에게 달려갔다. 박철수 씨, 박철수 씨. 유진이 무거운 팔레트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함께 힘을 합쳐 겨우 팔레트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 아래 드러난 민재의 모습은 처참했다. 유진의 손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119 불러요, 빨리. 유진의 다급한 외침에 팀장이 전화기를 들고 뛰어왔다. 민재는 희미하게 뜨인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났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대표님 안 다치셨어요? 민재가 간신히 말을 꺼내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을 구하려다 이렇게 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민재는 대답 대신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그는 딸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늑골 다발 골절의 뇌출혈 가능성 있습니다. 왼쪽 대퇴골도 골절된 것 같고요.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유진이 구급차를 따라 타려 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제가 사장입니다. 산업재해예요. 제가 책임져야 해요. 제발 태워주세요. 구급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출발하며 사이렌 소리가 산업단지를 울렸다. 구급차 안. 민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누워 있었다. 심전도 기계에서 불규칙한 신호음이 들렸다. 유진이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민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박철수 씨,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다. 민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이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민재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유진이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유진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가 나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회사 대표인데 보호자 연락처를 몰라서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민재가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창고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민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그 필사적인 몸짓, 그리고 쓰러지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다. 직원들 중 누군가 말했다. 주민등록증도 지갑에 없었대요. 연락할 가족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유진도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박철수라는 이름인데 신분증이 없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질 무렵 복도에 급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오수연이었다. 팀장이 국밥집으로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 직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복도 끝에서 피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앉아있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수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유진아. 수연이 달려와 딸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박철수 씨가 날 구하려고. 유진이 울먹이는 말에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철수? 그것은 분명 민재가 쓴 가짜 이름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술실에 있는 거니?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얼마나 심하게 다친 거야? 늑골이 여러 개 부러지고 뇌출혈도 있대요. 다리도 골절이고요. 유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 수술실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문에 손을 대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떠나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민재는 떠나지 않고 딸을 지켰다. 그 대가로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박철수 씨를 아세요? 수연의 어깨가 떨렸다. 유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박철수 씨 아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유진아.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 사람 박철수가 아니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아버지야. 한민재.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다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뭐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외국에서 실종 후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빠라고요?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빠는 살아있었어.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수연이 낡은 지갑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다. 이걸 봐. 내가 3살 때야.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그 눈매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몇 시간 전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박철수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필사적이었고 간절했으며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쓰러지면서도 대표님이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유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제대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그날의 진실과 남겨진 사람들의 선택이 밝혀집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2부는 곧 업로드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응원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2부에서 뵐게요.